황교안의 싱크탱크 용산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경영 간사입니다. 무척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다고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박수 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귀한 강사님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6일 황교안의 싱크탱크 용산 포럼 오늘 초대 손님은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 석사 도시 설계 전공하시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 도시 및 지역 계획학 박사를 취득하신 이창무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한양대학교에 재직 중이시고요. 우리 이창무 교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 용산 캠프가 오늘 와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깊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시장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죽을 듯 죽을 듯 하면서 참 안 죽죠. 그래서 계속 저희 생활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고리를 가지고서 계속 뭔가 여러 가지 갈등과 그다음에 조정과 또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합리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벌어지는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참 논란들이 많죠. 이게 정말 급등할 거냐, 정부의 공급 정책이 역할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 기자 전화를 해가지고 거의 30분을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무슨 미아리에 돗자리 깐 사람처럼 예측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야 그냥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게 기반해서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글쎄요 나름의 해석이지 그게 시장을 전망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 상황을 또 특별하게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시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과거와 현재의 어떤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가 적어서 굉장히 화목하게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제 사실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뭔가 이렇게 딱딱 대중의 입맛에 맞는 그런 솔깃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하나 얘기할 때 굉장히 심도 깊은 분석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게 전달될 수 없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인기를 위해서 버릴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좀 힘들게 느껴지시면 그때그때 확인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없어서 벗겠습니다. 벗으니까 더 멋있죠? 쓸데없는 농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부동산 시장 정사 방안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도 이전 정부 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강한 규제들을 별로 거부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리 어떤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에서 움직여가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은 시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을 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정상화하기에 많은 길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 택한 제목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고요. 이런 정상화의 방향 속에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배경 분석들을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시장에는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이 많은 부분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의 기초에서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이나 정서적인 반응들이 사실은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어떤 가격 수준이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오른 거야? 정말 비싼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막연하게 많이 오르고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질문을 던져서 좀 더 국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시장의 변동이라는 게 전국을 얘기하는 구도의 스토리가 틀리고 또 수도권을 얘기하는 스토리가 틀리고 서울 얘기를 하는 스토리가 틀립니다. 근데 이전 정부 때 발생했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서울만의 독주입니다. 서울만의 독주. 그래서 왜 서울만의 독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판단할 수 있고 정책적인 신택이 좀 합리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됐든 수급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단독주택이라 가격이 오르면 이제 지어야지 그래서 단독주택 지으면서 1년 내에 그냥 필요한 주택들이 만들어지는 장관의 빵이 만들어지는 그런 굉장히 빠른 반응을 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가격이 오르는데 이제 지으려고 그러면 인허가 받아야지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해야지 실제로 만들어지고 5년 7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 상의 반응을 해서 공급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갈등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단지형 아파트를 그런 주택의 주류로서 이제 만들어가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단독주택이라서. 근데 그런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들 만들어지지만 여전히 시장의 상황은 수요와 공급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제입니다. 이게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요즘 이제 수요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공급의 그런 부족에 대한 문제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인구 축소기를 접어드는데 과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었던 게 한 5년, 10년 전의 얘기고요. 근데 여전히 또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라는 게 어떤 형식인지 좀 살펴볼 그런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인구 축소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건지, 늘 수도 있는 건지, 어디가 느는 건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규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공급을 공공의 택지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나라는 사실 해외적으로 공산국가 빼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제 기초에서 주택이 만들어지고 서울시나 시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용도적 규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은 덜미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적인 선택,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 그 중에 요즘 주택시장에 어떻게 보면 외국을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그런 선택은 그린벨트라는, 그러니까 서울이 있고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지적인 그런 연담 방지를 위해서 25km 떨어진 저쪽 분당을 개발하면서 그 사이 공간을 남겨뒀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 사이 공간의 개발 압력이 높은 데를 계속적으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계속 압력이 생깁니다. 개발 압력이. 그래서 요즘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은 그렇게 강한 압력이 있는, 그리고 고용 중심지에 가까운 그런 땅들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 중심지에 좀 더 가깝고 시간을 덜 들이고 환경오염을 덜 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어떤 빈 공간이거든요. 이제 사실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넘어갔고 그 사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어떤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심 내부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가 벌써 개발은 끝났고요. 벌써 한 2000년대 이후에 서울시는 재개발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득 증가와 그런 어떤 양적인 질적인 부분에 있어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정비 사업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가장 관심이 가는 수도권, 저는 이제 서울 대도시권이라는 용어를 좋아하는데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불협화음들을 만들어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만의 독주를 만들어낸 그런 가장 큰 거시적인 그런 그 원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런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공공이 모든 것을 옥쥐고 가는 이제 구도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한계죠. 그 민간에 대한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게 다주택자에 대한 수용입니다. 어쨌든 어느 나라든 주택시장의 한 60%는 자가를 소유하고 40%는 임차가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은 누가 공급해요? 그래서 뭐 그게 기업들이 공급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다 공급한다고 그러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상당 부분 제일 큰 포션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거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나라마다 있기는 하지만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개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의 이제 기능을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이런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굉장히 큰 그런 변화의 방향성이죠. 다만 이제 그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세제도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그래서 갭투자라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10억짜리 아파트를 뭐 6억 아파트가 전세가 들어있으면 4억만 가지고 사서 뭐 여러 가지 뭐 대출 넣고 그러면 뭐 연끌해가지고 수익률을 뭐 2배, 3배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투기적인 행태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간의 개인이 그런 전세주택이든 월세주택이든 전체 주택의 40%를 담당해야 되는 게 주택시장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지만 여전히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그런 기능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건 이제 요즘 뭐 가격 통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죠. 전 부동산 지수 안 봅니다. 문제점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그 주택가격 동향조사 개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개판이에요. 개판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하나하나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런 지표인데 여전히 그게 공식 지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어떤 시계열의 어떤 거시경제 영향을 파악하고 막 이러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실거래가 지수를 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보게 되면 뭐 이전 시점에 노무현 정부 때 급등을 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뭐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나요? 보시게 되면 수도권은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걸 추세입니다. 평균적인 저점을 보게 되면 한 201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름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시장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점이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 말기입니다. 그 시기부터는 이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 이제 그 탈동조화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하죠. 이런 현상을 이전에 겪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서울만 그렇게 올라갔느냐? 경기도는 떨어지는데 이걸 이해해야지 사실은 시장에 대한 그런 해석이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뭐 지방마다 다르게 움직이지만 2020년이 되면 초적 없는 시기로 접어들면서 다 오릅니다. 지방도 오르고 서울도 오르고 우리나라만 오르냐 해외도 다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 시기가 접어들면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요즘은 좀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느냐 서울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시장에서 시세 지수가 담지 못했던 그런 상승에 대한 부분을 지금만 담으려고 그러니까 원래 늦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시세 지수가 많이 오른다라고 통계가 나오지만 그조차도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신뢰감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변동 추이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서울의 탈동조화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시장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래프 익숙하지 않으시죠? 보이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제 한계입니다.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좀 포인트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많은데 몇 가지 좀 간추려서 중요한 파트만 오늘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라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시세 지수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실거래가에 기반해서 이제 가격 움직임을 보는 게 대부분의 국제적인 그런 추세, 그럴 수밖에 없죠. 조사를 할 수 없는 거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의 저점 대비해서 국제적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상승률은 한 93% 정도 됩니다. 3%. 근데 국내 상승률은 뭐 따져보게 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전국치를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한 7, 80% 올랐고요. 수도권은 조금 더 올랐고 서울은 한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과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저평균적인 수준이 많이 오른 게 아니죠. 그리고 서울시는 평균보다 많이 올랐지만 사실 다른 나라도 국가적인 평균치를 따지고 그 안에서 대도시대 상승률은 더 올랐으니까 사실 서울의 상승률이 사실 그렇게 높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냐 하면 누구나가 다 올랐던 20년대 이후 초저금리 시기에 고점이 됐던 2022년 한 초중반까지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게 파란색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막 20, 30%씩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서울은 그보다 조금 더 올랐죠. 한 33%. 뭐 엄청나게 더 많이 오른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초저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같은 현금흐름에 대비해서 그 현금흐름이 갖는 자산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요즘 조정되는 과정인 거죠. 캐시플로우와 자산 가치의 관계를 조정하는 게 금리가 하락했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벌어진 고금리 시기에 나타난 현상은 우리나라만 하락률이 높습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시간 넘어가고 앞에 거는 이제 얼마나 올랐느냐에 대한 변동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는 거고 그럼 지금 높아? 주택 가격이 정말 비싸? 이게 수준의 문제거든요. 근데 뭐 나라마다 뭐 돈의 가치가 다 틀리니까 일일이 다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걸 이제 하는 방법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가지고서 얼마나 비싼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의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처럼 조사를 해서 모든 재고의 시세를 가지고서 주택 가격 수준을 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거래된 자료를 가지고서 어떤 가격의 수준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중위 가격을 가지고서 가격 수준을 대비를 합니다. 그게 분자죠.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 있어서의 중위 가격을, 중위 소득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대도시권이에요, 도시권. 그걸 중심부의 중심 도시만 띄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권 내를 바라보게 되면 임차 가구나 1인 가구나 저소득층이 도시 내부에 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의 소득을 따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중위소득보다 서울시 중위소득이 낮습니다. 평균소득은 높을 수가 있어요. 높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서울만 띄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 대도시권을 전체를 가지고서 사실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얘기하지 합리적인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택의 어포더빌리티에 대한 그런 고민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고민이었고, 이런 국제적인 비교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자료들을 이제 공표를 하는데, 뭐 보시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2020년을 보게 되면 21년을 볼까요? 한 5배죠. 근데 뉴욕의 대도시권을 따지면 우리가 아는 뉴욕시는 한 800만에 5개 바로가 있는 굉장히 좁은 권역이고요. 그걸 중심 도시로 하는 뉴욕의 대도시권은 저쪽 뭐 페실베니아 한 그 카운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게 한 2천만이 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그런 권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뉴욕 MS에 있어서의 PIR은 2021년에 보면 7.1입니다. 근데 하면 안 되지만 뉴욕시만 띄어서 볼 수도 있어요. 소득도 그렇게 보고 주택가격도 그렇게 해서 미디안 밸류를 따져보면 10.6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 도시의 PIR 계산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쭉 보게 되면 뭐 그 수준이라는 게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고, 뭐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대도시권의 어떤 수준을 보게 되면 뭐 호주 같은 시드니, 멜버른 이런 데는 10 이상씩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숫자를 쭉 보시면 그렇게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옛날에 한참 뭐 버블 논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비싸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다른 나라들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3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어떤 뭐 OECD인가 어딘가에 뭐 만약 지침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0년대 막 이럴 때 금리가 높을 때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전반적인 배이율이 한 3배 수준이었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죠. 그래서 최근 23년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과거의 국가적인 수준이 3점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막 6, 7, 8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면 동일한 임대료 흐름이 있었을 때 그 임대료 흐름을 갖는 주택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반으로 떨어지면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주택 가격은 2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산 가치와 캐시플로우의 관계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최근에 이제 모습이었고, 그래서 정말 비싼가라고 이제 따지면 장기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국과 수도권과 서울에 있어서 PI를 실거래가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다른 대도시권과 다른 중심도시의 수준을 비교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높은 건지.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의 어떤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고도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뉴욕 가서 보면 그 가격의 수준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특히나 뭐 센트럴 파악이 보이는 그런 콘도미엄 이런 데 가치는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정말 비싸서 정말 무너져야 되는 그런 주택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죠, 분명히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다라는 게 정말 그게 잘못된 거냐, 비합리적인 거냐라고 따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구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의 흐름은 안정됐다가 20년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탈동조화 현상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시작을 했죠. 그렇죠?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구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올라가는 구도 속에서도 계속 뭐 규제가 들어가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같이 가던 강북과 강남권의 가격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가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강남은 더 오르게 되고요. 강북은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동북권 이런데 막 연끌하는 젊은 친구들이 도노하게 아파트 사고 난리를 부렸죠. 그게 이제 이런 현상들의 어떤 한 단면인 거죠. 그래서 풍선 효과라는 겁니다. 뭔가 어디를 묶으면
그 묶은 게 모든 거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삐집고 나와서 다른 곳을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강남의 규제 효과가 커지게 되면 그 효과에 대한 그 주변에 있는 동북권도 흘러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 이건 좀 틀린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서울시에 있어의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덜 오르고 경기도로 스피로버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서울로 보게 되면 동남권의 아파트는 34%, 동북권의 아파트는 53% 오르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을 누르니까 소형이 올라가고 서울시의 연립 다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아파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파트에 대한 연립 다세도 넘어가는. 그래서 시정이 어딘가를 규제를 하면 다른 곳으로 스피로버와 확산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매매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매매 전월세 시장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들에 있어서의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구도이고 전세값도 많이 올랐죠. 전세값도 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서울 경기도의 흐름은 상당히 매매가처럼 안정되다가 올라가는 추세이고 서울의 전세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서울의 상승세가 단순하게 투기라기보다는 이용 가치에 반응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는데 어쨌든 전세가의 가장 큰 급등을 만들어낸 원인은 정부의 전세 대출을 확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후로 굉장히 급격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막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시기가 노무현 정부 때 70 대책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죠. 막 정부를 헷갈리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3%의 종부세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70 대책으로 세율이 6%가 상한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세율인데 어쨌든 뭐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재산세에 대한 정가 효과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후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갱신할 때 올리지를 못하니까 먼저 올리는 그런 선택들이 막 진행이 되면서 전세가의 급등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2020년대 전월세 이루어지게 된 거죠. 최근 보게 되면 좀 안정적인 상승세 하락 이후에 구도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월세에 대한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그런 구도인데 이게 사실은 재산세 전가 효과라는 게 전세는 사실 애매해요. 이게 자산이니까 어쨌든 부채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기 쉽지 않은데 재산세에 대한 전가 효과에 대한 부분, 현금에 대한 전가 효과가 사실 크죠. 월세를 올리는 그런 구도니까.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월세 상승세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에 비해서 뭐 거의 뭐 30% 이상 올랐으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재산세의 전가 효과하고 전월세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 효과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경험을 또 언제 했냐면 노무현 정부 때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하고 나니까 그동안 잠잠했던 월세가 한 20%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두 번의 사실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규제가 만들어내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했으면 갸우뚱한데 두 번 하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좀 더 그 아카데믹한 그런 분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시장의 어떤 추세로 보는 그런 구도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격 상승과 관련돼서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제 일들을 보게 되면 가격이 막 오르는 시점에 사실 공급이 늘었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은 계속 감소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서울시의 어떤 영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보다 박원순 시장 시기에 있었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포기해버리고 도시지상으로 올인을 하면서 사실 박원순 시장 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규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느는 시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이 시기에 발생을 한 거죠.
굉장히 누적된 공급 부족 물량이 많습니다. 한 10년 동안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뭐 정비 사업에 신규 지정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왜곡된 그런 구도를 나타내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인허가 물량의 부족에 더해서 그 건설 단가가 상승을 하니까 실제로 그 건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인허가를 받아야 돼서 착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착공 물량은 급강을 했고요. 알 수 있는 기간 동안 최저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착공 물량. 그래서 이 착공 물량에 대한 그 급감의 문제가 앞으로 뭐 2년, 3년 뒤에 굉장히 중공 물량의 급감으로 사실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불안 요인이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중공 물량은 수도권은 그런 대로 뭐 유지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여전히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우리가 얘기한 똘똘한 한 채가 너무 부족한 시장을 만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구 축소하게 되면 누구나가 생각하기에 그래 도심은 살아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지어질 수 있는 주택이 힘이 있음에도 지어지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어쨌든 뭐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적은 물량의 이제 입주 예정 물량이 있는 수준이 과거로 보게 되면 상당히 높습니다. 한 4만 가까운 호 정도의 수준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못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 가격 상승률이 변동률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뭐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러죠. 근데 보시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시에 착공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가일도 가격이 오를 때 착공 물량이 늘어나 주택이 많이 지어지면서 자가율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서 그들이 팔게 해서 자가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그 힘에서 시장이 주택을 많이 만들어내고 자가를 갖고자 하는 사람도 자기가 손해를 안 봐야지 자가로 넘어가려고 하죠. 그런 어떤 기대가 있어야지 개인의 선택은 자가를 선택하는 거라서 그런 시기가 합쳐져서 시장의 사회 전체적인 자가율을 올리는 시기에는 가격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힘을 잘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인 목표도 사실은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가격은 막 오르는데 의외로 막 인허가 물량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인허가 물량은 떨어져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 억제 정책만 치고 그런 것들이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악화시키고 막 이러면서 인허가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이 복잡한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이거 뭐 주택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뭐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게 한 몇 년 전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또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뭐 최근에는 가격이 좀 오르니까 또 막 이 급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이제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소비적인 관점에서 좀 뜯어봐야 되는데 뭐 이건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수요와 관련된 부분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가구 수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인구 수는 사실은 주택을 소비하는 단위는 아니에요. 근데 가구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대, 한 세대, 두 세대라고 하는 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라는 것은 주택 한 채를 소비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구 수가 는다라는 얘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한 부분은 뭐 나름 내생적인 구도가 있지만 어쨌든 인구 통계학적인 가구 수의 변화를 가지고서 기본적인 주택 시장의 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길이 열립니다. 보시게 되면 이건 뭐냐면 2015년부터 수도권에 있어서의 실제로 이제 발생했던 그 가구 수의 이제 변동 추이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 재밌는 게 201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가지고서 가구 수 추계를 했습니다.
2017년에 가구 수축이라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다시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니까 가구 수가. 2019년에 가구 수축이라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도권의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원래는 그 통계청의 그 장래 가구 추계를 보시게 되면 연간 한 10만 가구 정도 늘어나는 게 일반 그 추계였는데 실제로 벌어진 현상은 뭐 10만, 20만 가구, 2020년에 30만 가구씩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19년대 말 2000년대에 있어서의 굉장히 공급 과잉이 있었음에도 그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경기도의 경우는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근원이 되는 거죠. 그만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와 2023년도에 가구세 증가를 보게 되면 통계청에서 예측한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2010년대 말 2020년 전후에 있어서의 급격한 그런 가구 분야에 기초한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뜯어봤습니다. 과연 17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엄청난 가구수의 증가라는 거에 기초가 뭐였냐 뜯어보게 되면 연령대로 따지면 노년 1인 가구는 기본적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0만 가구 늘었는데 그 중에 1인 가구 증가가 한 27만 원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증가가 가구 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나누어서 연령대별로 나눠보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은 뭐냐면 노년 1인 가구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 추세를 벗어나지 않아요. 예상했던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청년 1인 가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늘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자리 걸음의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한 2020년에는 청년 1인 가구만 10만 가구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이제 증가한 그런 양상이라서 이런 우리가 살펴봤던 젊은이들의 연끌, 가구 분화, 사실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따로 나가서 사는 분가, 막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발생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시장에서 이제 수요를 채웠던 그런 구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청년층의 가구 분화할 여지가 있느냐라고 따지면 이미 가구 분화를 많이 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서울시에 있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 인구는 서울 대도시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라 그러면 주택을 얼마 짓느냐에 따라서 인구의 변화나 가구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수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인구가 줄고 세대수의 증가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급이 부족했다는 현상에 대한 반증인 거죠. 그래서 그 또 하나의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상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공실률입니다. 여러분들 상가에 뭐 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얼마나 수요가 부족하냐를 하고 공급이 많냐를 따지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빈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빈집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직접적인 지표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걸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했는데 요즘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뭐 정기 계량기 자료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빈집을 찾아내게 되는데 뭐 로직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같은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시기열적인 어떤 안정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늘어납니다. 서울은 안 늘어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3% 안 돼, 남짓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시장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주거 이동을 원활하게 발생을 시켜야 돼서 내가 이 집에 살다가 다른 집으로 가게 되면 바로 예를 들어 주택 보급률 100%의 시장을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사를 가면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순간이동해서 들어와야 되는 시장입니다. 주거 이동 못하는 시장입니다. 떠나자마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주택 보급률 100%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났는데 누군가 들어올 때 벽지도 갈고 니스칠도 하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간을 주는 게 추가적인 주택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한
가구 수에 비해서 한 5% 정도 더 있어야지 그 버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5% 정도를 잡는데 서울은 3%밖에 안 됩니다. 이게 타이트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경기도는 그래도 여유가 좀 생깁니다. 경기도는 좀.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서울이 막 오를 때 경기도는 뭐 제자리 걸음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시기였던 거죠. 열립 다스는 좀 풀리고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상황이 높고 그래서 서울에서의 수급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인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 그럼 얼마를 지어야 되는데 서울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없지만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는 정도의 주택을 지어내려 그러면 연간 10만 원 가까운 신규 주택이 연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지 서울시 인구가 안 줍니다. 왜냐하면 가구 분화가 계속 이루어져서 가구당 가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의 부족을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원순 시장의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추후 전략입니다. 도시에 올인을 해가지고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다 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해제된 구역에서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한 26만 호가 됐는데 아파트가 지금의 용적률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뭐 30만 원, 40만 원가 됐겠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 포기를 해버렸으니까 결국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의 이제 문제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곳에 있어서의 주택을 공급하느냐 어떻게 공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 뭐 좀 더 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인구 축소가 되는 구도에서 이 도시권이 갖는 그런 공간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 대도시권의 모습을 보게 되면 2000년대, 2020년대 인구 밀도를 보게 되면 동 단위로 하면 막 쓰지 않은 공간들이 있고 막 산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구 밀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직계고 단위로서 보여주게 되면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고 주로 이제 남쪽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졌죠. 뭐 이런 하남시 같은 곳도 이제 발생한 구도이고요. 그래서 고용과 이제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늘어나는 곳이 이쪽 남쪽이라는 거예요. 서울시 쪽은 늘지 않았어요. 이건 감소하는 밀도 감소하는 구도인 거고 그렇다고 고용이 외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고용은 여전히 물론 부분적으로 약한 색깔의 그런 여기 판교입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인구 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중심지의 성격을 갖게 됐거든요. 거처럼 외곽이 아니라 그런 거가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있어서의 어떤 인구 밀대, 고용 밀대 변화에 수용하는 그런 구도는 아니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중심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인구 밀대 패턴입니다. 굉장히 얕하죠. 뚱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그 올림픽을 했던 파리만 보더라도 중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외곽으로 굉장히 급하게 떨어져요. 대부분의 시장 경제에 기반한 도시들의 인구 밀대 패턴이 이렇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갈수록 굉장히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일자리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주택의 어떤 어디에 한 채 두 채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도시 공간 구조에 있어서 그 낭비적 통과 관련된 이슈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장기적인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 인구 밀도의 패턴이라는 게 다른 어떤 경쟁적인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좀 불안한 측면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이제 도시들 중심부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밖으로 나갈수록 인구 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효율적인 토지 이용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서울 대도시권 안 그래요. 다 비슷해요. 개발된 게. 그리고 산악지형에 따라 남아있는 곳들이 여기를 개발했으면서 나도 이거를 개발을 하니까 그러면 피해서 다니는 그런 인구별 패턴이라는 게 여기나 뭐 지금 뭐 얼마 전에 3번 계획 봤더니 200 몇 %라고 330%를 주겠다 그러는데 심각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한 곳에 있어서의 주택의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대도시권의 문제에서 이제 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은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인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90년대 대도시권의 그런 패턴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때만 겨우 이제 분당이 개발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10년도, 20년도 하니까 이쪽이 막 개발되는데 여전히 고용은 함께 늘어나진 않잖아요. 이런 구도 속에서 사실은 고용이 밖으로 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배후 지역을 크게 가져야지 고차 고용 중심이 생성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바깥쪽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이제 서울의 고용 중심이 크게 형성될 수 있는 구도밖에 없는 거고 이런 구도 속에서 다른 나라의 대도시들의 어떤 평균적인 통근 시간이 원웨이로 한 30분 내외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외곽 개발을 통해서 통근장의 평균 통근 시간이 뭐 30분, 40분, 뭐 거의 뭐 50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구도로 변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낭비적인 통근의 그런 구도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느냐에 틀린데 거의 뭐 2시간대입니다. 2시간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그 도시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토지용 공간 구조를 만들어낸 그런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 내에서의 정비 사업을 억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린벨트를 놔두고 뛰어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지 않은 어떤 개발 여력과 성장 여력에 대한 부분을 저기 뭐 GTX 막 연장해가지고 평탄 이런 넘어가지고 개발해서 역세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은 인필드 데벨롭먼트입니다. 지금의 GTX의 권 내에서 개발될 수 있는 땅들을 좀 모아서 중심에 개발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인구 축소가 되면 가장 많이 줄어든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통근해야 될 인구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GTX 아무리 연장해봤자 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서비스 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기존의 노선에서 역을 드러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 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어쨌든 이런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억제했기 때문에 생기는 낭비적인 통근의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1조 원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26만 원을 서울시 지어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지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딴 곳에 외곽에 김포신도시를 개발해서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외곽의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연간 1조 원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의 인구 밀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냐? 일본 하고 있어요.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어도 동경의 도심부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난립니다. 서울시에서 동경 따라잡기 한다고 여러 가지 그 친구들은 그걸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로 얘기하면 정비사업인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돼서 고밀의 그런 개발들을 담아내는 그런 구도가 있는 거고 관련돼서 다주택자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 투자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 좀 담아내야지 정상적인 시장이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그게 임대인의 가격 하락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월세에 대한 부분,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제 털어내야 된다는 거고 요즘 이제 실거래가 자료가 있어서 실거래 자료를 분석을 하게 되면 시세를 가지고 분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거의 50%니까 심각한 거죠. 자, 어려운 그래프 보면서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이해는 되시나요? 너무 딴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는 않으시는지. 네. 그래요? 졸리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우리가 시장에서 겪고 있냐면 우리가 전세는 있지만 월세는 감이 없잖아요. 이게 어떤 변화를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래서 서울시 음마아파트에 한 10여 년 동안의 계약 사례들을 제곱미터당 보증금과 제곱미터 연세를 가지고 한 겁니다. 보증금이 한
1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이게 그 제곱미터당 보증금이 400만 원 된다는 얘기는 전세 한 4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계약들과 제곱미터 연세를 따지면 요 선상에 있는 게 뭐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은 보증금만 내는 게 전세고 보증금 덜 내고 월세 내는 게 이제 뭐 준전세가 되는 거고 거의 뭐 전세 보증금 안 내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월세 완전 월세 가까운 그런 계약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선형적인 관계를 발생해 전에서 저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만 올랐던 현상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쪽만 올라가죠. 전세 쪽만. 월세는 변화가 없어. 10몇 년 동안 제자리가 오르고.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같이 올라요. 그렇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거기다가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갱신계약은 못 올리고 신계약은 많이 올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오름폭이 아까 얘기했던 50%가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그 안에는 뭐 갱신도 있고 신규도 있지만 이분들도 나중에 뭐 신규 끝나고 갱신 끝나고 신규 계약하려면 이걸로 계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거, 임대료에 규제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규제 완화의 어떤 필요성이 있지만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재건축 부담금이 가져오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말씀드린 게 어쨌든 정비사업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성공한 사업들을 따지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리스크가 큰 사업이 사전적으로 뭐 조합원들의 갈등을 해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기대돼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수많은 정비사업들이 진행이 됐지만 소수만 터널을 통과를 했고 성공한 사업들의 최소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면 옛날에 합동재개발 때는 한 20%의 내부 수익률이었는데 요즘 최근에 벌어진 사업들은 한 10%예요. 연간 10%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지 사업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사전적으로 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사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그러면 그 정도의 기대가 있어야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개발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고 이제 그런 구도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시골보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정상 주택 상승분에 대한 걸 빼고 이제 계산을 해서 이게 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통계 문제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통계 지수를 보기에는 얼마 안 올랐어요. 거의 뭐 한 20, 30% 10년 동안 올랐는데 국민은행 지수로 하면은 60% 올랐고 실거래가 지수로 하면 100% 이상 올랐습니다. 어떤 걸로 뺐냐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이 안 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여기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재건축 부담을 실제로 부과하기도. 털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투자자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기능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더 포용하는 그리고 긍정적인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구도가 필요한 거고요. 전세 사기도 사실 보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에 있는 임대사업자들 다주택들이 빠져버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기를 하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도.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게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전세 사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풀지 않는 한은 계속 그 문제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련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정상화돼야 되는 거고 2주택자, 3주택자 저는 별로 차이 없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다세대 주택에만 한시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소형주택을 포함한 모든 시장에 확대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필요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 흡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비 사업과 주택 공급의 이슈는
전체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얼마나 우리가 인구 축소기와 또 넘어서 도시 축소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 속에서 이 단순하게 주택 너 이거 재건축하니까 2억 남았지 3억 남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서울 대도시권의 경쟁력과 사회적인 비용을 얘기해서 아니 1년에 낭비적인 통근으로 2조 3조씩 버려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구도 속에서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유연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죠. 근데 외곽은 아닙니다. 외곽은 아닙니다. 일산에 300, 400 주는 거 아닙니다. 서울도 지금 300 줄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 내에서 어디가 밀도가 높아야 되고 어디가 밀도가 낮아야 되는지 한 정상적인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효율에 대한 방향입니다. 좀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린벨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행정구역의 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서울시라는 행정구역이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어서 인접한 생활권이 연결된 통근권을 갖는 전체가 하나의 서울 대도시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좀 정책적인 선택과 의사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행정 통합이 어떤 식으로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주택에 대한 문제를 내라는 게 단순하게 한 채 두 채 또 누가 얼마나 더 주택을 가지고 돈을 남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런 어떤 시장에 있어서 힘에 대한 부분을 도시 축소기에 왔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성장의 엔진으로 작동하는 그런 서울 대도시권의 어떤 국가적인 경쟁력을 베이징과 동경과 다른 어떤 대표적인 대도시들과 비교해서도 견주어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게 서울 대도시권의 토지형 규제의 효율화입니다. 그런 어떤 선택들이 결국은 주택에 대한 국가의 선택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정부의 선택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소리를 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혹시 질문? 박수 한번 일단 치고.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예,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하나는 제가 작년에 느낀 건데, 인구가 줄어든다고 또 인허가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도 작년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건설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아파트를 건설할까 좀 궁금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만족시켜 줘야 될지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처럼 분양가격 상한제나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 생활을 이제 창원 내려가서 하는데 당시에 보면은 이제 부장들은 다 창원에서 기러기 생활을 했습니다. 식구들 다 서울에 올려보내고 저는 이제 처음 지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문제였고 과장쯤 돼서 이제 애들이 크기 시작하니까 여기를 어떻게 탈출하는 게 큰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용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긴 왔지만 그 전까지 공장에서 쌓았던 커리어는 다 이제 포기를 하고 올라왔었습니다. 이건 부동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부동산이나 도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정부의 역할은 없는지 두 가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인구가 줄는데 주택, 아파트는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의 소비 주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가구이기 때문에 봤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인구는
2018년부터 아마 줄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올해 인구주택 총주사를 보게 되면 늘었죠, 인구가. 근데 이 늘어난 이유가 외국인이 늘어서 이제 발생한 현상이라서 사실은 그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저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부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있었나? 여기 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그 가구수 추계가 수도권에 인구는 2018년부터 사실은 줄어들지만 가구 수계는 계속 늘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도 거의 뭐 연간 한 10만 가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옛날처럼 수명이 짧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시장에 남아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좀 삐끗하면 다 그냥 분가해버리잖아요, 애들이. 분가를 시키기도 하고, 부모들이. 집 만들어준다고 막, 연끌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런 과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게 이제 과거 말씀드렸던 연끌시키게 했던 2020년, 19년 이 시기의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1인 가구가 되면, 가구가 되면 주택 한 채를 소비하는 그런 주체가 되니까, 여전히 그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이제 늘어나는 구도이고요. 양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도 정답은 아니고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주택의 과소비를 만드는 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사실 넣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아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로서 이제 과거엔 그랬었죠. 요즘은 또 공사비가 올랐으니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분양가 규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혹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건설 비용을 인정해 주는 포션을 높여준다 그러면 비용을 억지 높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위축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뭘 지어야 되느냐는 저는 시장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정해줄 수도 없고 국토부 장관이 이런 집에 살아라고 얘기해 줄 수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그 요구라는 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선호와 선택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상황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면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을 선택해 가는 게 합리적인 질을 선택하는 구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죠? 떠나지 마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하면 욕을 먹고 됩니다. 욕을 먹게. 이게 정치적으로 버릴 수 없는 그런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하지 말자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된다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여태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경험이었고 성장기에도 그랬는데 성장기에도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을 힘이 있음에도 만들어지지 못했던 게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힘이 떨어지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위축기인데 위축기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부분은
더 힘든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사실은 안 되고요. 뭔가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구 펼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혁신도시도 사실 실패였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서너 개 정도 하는 걸로 얘기를 하다가 그 도끼에 다 붙으니까 나눠먹기 게임을 끝나고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열심히 시작할 때는 혁신도시 상가에 그냥 엄청나게 상가를 지어댔지만 이제 가면 다 텅 비었어요. 주말에는 아예 문 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내려보는 게 나니까 아니면 뭔가 속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공사도 인구가 줄어들면 공사 받을 수 있는 역할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선택이 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게 우리 갖고 있는 인프라나 도시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인구가 축소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읍 2개로 혹은 면 2개로 나누는 소재지를 하나로 합치고 이런 식의 선택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선택을 사실 교육부에서 여전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때 이제 심의를 들어가면 제일 요구하는 게 니네 합쳐. 중학교, 국민학교 3개에서 하나 해.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로 해. 따로따로 해서 교장 있고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예산 없고 이러니까 어디서 훔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들이 많아요. 거기 향토, 독창 이런 분들은 난리 나죠. 근데 그걸 조정하는 게 교육부의 일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언젠가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철도변에는 역사도 덜어내야 됩니다. 갈 때마다 사람도 없는 역을 유지를 하면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노선을 짧게 하지 않는 한은 역을 드러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살게 하고 이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게 따뜻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뜨거운 차가운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는 좋은 얘기야 저도 막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누군가는 아파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딘가는 아파야 되고 누군가는 아파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업무 패턴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대면이 이제 많이 실천이 되고 강조가 되면서 그것이 도시 집중에 좀 반대로 작용하지 않는가. 그게 코로나 이후에도 좀 지속되는 그런 통계적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도시 구조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도심 쪽에 있는 오피스의 공실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외 지역의 주택 가격이 도심에 가까운 것보다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어딘가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일을 하는 공간이라는 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들어가서 잠만 자던 주택이라는 게 주택에서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니까 훨씬 더 20평 살던 사람 30평으로 이사하고 이러면 위쪽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수요 증가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재택근무를 원하는 그런 회사들도 일정 기간은 회사로 나오는 그런 시기를 이제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강해질 수도 있고 지금 패턴은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도시에 있어서의 중심성이 사라질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심에 있어서의 중심성에 대한 부분은 고용의 중심성도 있지만 고용 이외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 편의, 위락, 상업 이런 기능들도 사실은 도심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간 남을 때
모이자 그러면 옛날에는 뭐 주변에 동네에서 모이다가 야 강남에서 모이자 이러면서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양상이라는 게 아직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도심의 중심성이 얼마나 유지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아직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심의 오피스의 공실률이 낮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패턴의 그런 기업들이 또 요구가 됐고, 과거에 비해서는 또 공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질적인 어떤 향상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의외로 그 부실이 났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여전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임대 수익가의 관계거든요. 여전히 이제 경쟁력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들어오겠다는 그런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더라도 이런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주는 효과에 대한 어떤 공간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가장 적절한 그런 단어는 집중화된 분산입니다. 집중화된 분산. 그냥 분산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중심을 가지면서 분산된다는. 그래서 도시가 갖는 어떤 그 구조에 있어서의 중심성이라는 게 위계적인 구조는 약간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중심성이 요구되는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요구가 됩니다. 누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까? 저는 네, 질문, 괜찮습니다. 질문 있는 집을 좀 받아. 네, 질문 저는 그 약 2년 반 정도 남은 정권 변동에 의한 그 착공률에 따른 그런 비용, 착공을 할 수 있느냐, 착공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 비용 문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우리가 주택이 사용 가치냐, 소유 가치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할지 우리 시민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권이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많이 진입한다면 우리 그 주택이 국유화한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기 용산 개발이 좌초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한강을 가로막고 있는 몇 동 안 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든 좀 부셔가지고 한강으로의 길을 팍 열고 싶었는데 전에 오세훈 시장이 그 가치가 얼마인데요. 네? 그 돈을 누가 갚나요? 거기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 몇 채 안 되는 아파트도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를 구경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공과 공구가 관련된 부분은 워낙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원가가 이렇게 단기간 한 1년 남짓 기간 동안 거의 막 50% 오르는 상황은 저희가 겪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설 원가가 상승한 그런 외부적인 변화를 지금 시장이 적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착공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게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힘드네, 짓기 힘들어, 돈 많이 드는데 장사도 안 되고 안 지어요. 그럼 결국 시장에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을 들이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도 동안 굉장히 토지 가격을 비싸게 사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건설 비용을 따지면 안 맞는 장사니까 사업을 안 하다가 뭐 개중에 어떤 기업들은 꼬꾸라지겠죠. 그럼 그 토지 가격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 가치가 재조정되는 기간이 돼서 누군가 망하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되는 그런 조정의 과정이 한 몇 년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뭐 PF 사업의 분기라도 하든 어쨌든. 네. 그만할까요? 네.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도표만 봐도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흥미롭게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 황교안 대표님, 사모님 앉아 계시는데 혹시 황교안 대표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 포럼의 정책본부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송성호 교수님 광고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나오시죠. 네네. 광고를 네. 이따 사진 찍으러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예. 잠깐만 계시죠. 사진을 찍어요. 자, 오늘 좀 그 참석률이 저조한데도 어쨌든 날씨가 더운데 이처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이창무 교수님이 아주 좋은 그 특강을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는 이제 안 하고 그 다음 주인 9월 첫 주 금요일 날 그 용산 특강 다시 진행이 되니까요. 안내 문자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단톡방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